속초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영호 씨네 부부는 결혼 이후 6년 넘게 전세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큰 변동이 없던 집값이 어느 순간부터 급등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당시 속초는 KTX 연장 계획과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호재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원도의 부자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투자자들이 속초의 바닷가 아파트와 생활 숙박시설들을 사들이며 시세가 급등했죠. 영호 씨 부부도 전세살이의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내 미경 씨가 영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이제 내 집을 마련해야지.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2021년 초 부부는 속초 동명동 속초항 근처에 자리 잡은 신축 아파트 속초 디오션자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454세대 규모의 단지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오랫동안 꿈꿔온 바다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0년에 4억 후반이었는데 지금 7억, 8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더 비싸질 겁니다. 오션뷰는 희소성이 높아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의 가격은 2021년 4월 기준 7억대였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을 합쳐도 대출 없이는 매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금과 프리미엄만 있으면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죠. 또 중도금 60%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1년 만에 오른 가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 안 올 것 같아. 속초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이 집이 우리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야. 결국 부부는 2021년 4월 속초 디오션자이 84타입 매물을 7억 2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미경 씨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곧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야. 영호 씨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야. 이 집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계약 이후 몇 달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평형의 30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중층 매물이 호가 8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집값이 벌써 1억이나 올랐대. 이거 진짜 잘 산 거 아니야? 미경 씨도 기뻤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속초의 신축 아파트가 오션뷰와 KTX 호재로 계속 오를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한 부동산 유튜버의 말이 미경 씨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오션뷰까지 갖춘 속초 아파트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10억도 금방 가겠네.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집값이 오를수록 자만심도 커졌습니다. 미경 씨는 친구 모임에서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 알아? 분양권 사자마자 1억이나 올랐어. 속초는 이제 수도권 못지않게 뜰 거야. 영호 씨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축 아파트 사면 돈 번다니까요. 다들 지금이라도 사세요.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던 부부는 점점 더 자신감에 차올랐습니다. 다들 전세살이로 고생할 때 우리는 집값 오르는 재미로 사는 거야. 미경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생활 숙박시설이 핫하대. 에어비앤비로 돌리면 돈 꽤 될 텐데 하나 사둘까? 영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건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된다던데. 그들의 대화는 점점 성공한 투자자들이 하는 대화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반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집은 신축이고 오션뷰니까 괜찮아.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며 가게의 고정비가 늘어났습니다. 재료비도 급등했고 인건비도 늘었죠. 더 큰 문제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뜸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안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반토막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충당하려면 생활비를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앱을 확인한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 84타입 매물이 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 이상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집값이 왜 이래요? 오션뷰도 떨어졌나요? 하지만 부동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급매로 내놓지 않으면 팔리기 힘듭니다.
오션뷰도 요즘 어려워요. 2023년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격이 말이 되는 거야? 7억 주고 샀는데. 몇 달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1년도 안 돼 집값이 2억 넘게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지며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보이는 하락 그래프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호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냥 버텨보자.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좌절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왜 우린 그때 샀을까?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서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투자했어야 했어. 아파트 입주 후에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후회에 잠겼습니다. 영호 씨는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값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일도 손에 안 잡혀. 부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후를 위해 산 집인데 이제 빚만 남았어. 자만했던 과거가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차라리 팔았어야 했어. 그럼 손해는 안 봤을 텐데. 좌절은 가족 사이에도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생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와 늘어난 고정비는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모임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얘기 나오면 창피해. 그때 자랑했던 게 너무 후회돼. 영호 씨는 가게를 팔아서 대출을 갚을까 고민했습니다. 가게마저 포기하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 그들은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텼습니다. 2025년 10월 부부는 집값 회복을 기대했지만 속초 디오션자의 84타입 매물은 여전히 5억 중반대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5억 중반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7억에 매수했던 집은 1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부동산 앱에서 또 다른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저녁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 계속 살면서 버텨보자.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값 하락을 제외하면 새 집에서의 삶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미경 씨는 바다를 볼 때마다 이 집을 선택한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위안 삼았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영영 안 오르면 어쩌지? 미경 씨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영호 씨도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인생 이 집 때문에 꼬였어.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끊으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가게 운영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마다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공수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집값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속초 오션뷰 아파트는 그들의 꿈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회복될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속초의 오션뷰 신축 아파트는 관광붐과 KTX 연장,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호재로 2년 만에 시세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관광객 감소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는 2021년 7억, 8억까지 치솟았지만 2025년 10월 현재 5억 중반 수준입니다. 속초의 다른 단지, 예를 들어 양호내안의 오션스카이도 2021년 6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4억 초반대로 2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속초는 관광지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매료되었습니다. 바다뷰와 신축 아파트의 매력에 확신을 가졌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높은 이자를 갚으며 버티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보내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2025년 현재 강원도 속초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속초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며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로 주택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속초는 관광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도 없지는 않습니다. KTX 연장, 대규모 리조트 개발 등
인프라 개선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속초는 설악산과 동해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관광 수요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 금리 인하와 관광객 유입이 맞물리면 속초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칩니다. 특히 바닷가 인근의 오션뷰 아파트는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초는 수도권과 달리 수요층이 제한적이어서 관광객 회복 속도에 따라 시장 반등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는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 자녀의 교육, 노후 안정을 걸고 선택하는 삶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앞서 살펴본 부부처럼 많은 이들이 확신을 갖고 했던 투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버텨가며 탈출구를 찾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발표로 시장은 또 한 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성준 씨는 2년 전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대박도 난다며 좋아했습니다. 전체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다 자기 돈으로 낼 순 없었고 입주 시점에 맞춰서 전세를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세를 주면서 새 아파트를 갖는 게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 대출까지 막히면서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성준 씨는 당연히 전세를 줄 생각으로 분양받은 건데 저 이제 어떡하죠? 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주하기엔 돈이 부족하고 전세를 주자니 규제로 막아버리고 까딱 잘못하면 분양 계약을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외에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체 어떤 위기일까요? 6월과 9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또 다른 규제 정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된 정책들이 초강력 규제였음에도 그보다 더 강력한 패키지 대책이 나올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현재 집값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오르내리고 중산층과 서민들 사이에서 집 사는 건 이제 꿈도 못 꿔요. 우린 부자도 아닌데 왜 막나요? 이런 한탄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규제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실제 사례를 자세히 공유할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부동산 계획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먼저 정부 대책의 배경부터 짚어보죠. 올해 초부터 서울 집값이 10% 넘게 치솟았어요. 특히 한강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며 정부가 더 이상 가만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표현했어요. 매년 27만 호 착공, 총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일기 신도시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 정책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공급이 현실화되기 전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또 진짜 핵심은 금융 규제입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기준을 역대급으로 강화했어요.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돌파했고 전세 대출만 200조 원에 달했거든요. 이게 부동산 과열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번 대책으로 LTV와 DSR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이민호 씨는 2018년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무자본 갭 투자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땐 전세 대출도 잘 나오고 임차인도 잘 구해지던 시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에 뛰어들었는데요. 민호 씨도 서울 근교에 빌라를 샀습니다. 매매가 3억에 전세는 2억 8천만 원으로 세팅했어요. 자기 돈 2천만 원만 투자했고 임차인은 한 달 만에 구했어요. 금방 시세가 오르자 투자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다음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 전세 2억 3천만 원에 세팅했습니다. 그렇게 두 채를 샀고 몇 달 만에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부자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음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출퇴근길에 부동산 매물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라 시장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 빌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민호 씨는 현금이 없었어요. 갭투기라 전세에만 의존했으니까요. 결국 어렵게 전세 반환 대출과 신용 대출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빌라였어요. 두 번째 빌라 임차인은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했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사금융 업체까지 연락해서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1억 5천만 원 손실에 신용까지 망가졌어요. 민호 씨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아니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규제 때문입니다. 1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 한도 축소. 핵심은 이겁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려는 1주택자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으로 일괄 제한됐어요. 이준호 씨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준호 씨는 얼마 전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했어요. 급매물이 나와서 기회라고 생각했죠. 매수한 집은 전세를 주고 본인과 가족들은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 계획이었어요. 아이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 했죠. 전세 보증금 5억 원대 아파트를 물색하며 아파트를 매수하고 남은 자본에 추가로 3억 정도를 빌려서 계약하려고 했죠. 이사 비용과 부대 비용까지 계산해보니 충분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고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대책 발표 후 은행에 문의하니 한도는 최대 2억입니다. 나머지 1억은 자부담하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준호 씨는 급히 주식을 팔아서 1억을 모으려 했지만 손실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보단 주식을 정리하는 게 손해가 덜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왜 우리 같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사조차 어렵게 하네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이처럼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사 계획이 있는 1주택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규제 발표 이전 계약이라면 연장할 때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신규 이사면 2억 원 제한이 적용돼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전엔 보증 종류나 은행에 따라 3억까지도 가능했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4억짜리 집을 계약할 때 대출 3억에 나머지 1억을 현금으로 메웠다면 이제는 대출 2억에 현금 2억이 필요해요.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거죠. 이게 왜 큰일이냐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1주택자 중 전세 대출 이용자의 30%가 2억을 초과해 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이번 규제로 각각 6,500만 원 정도씩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으로 이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 집을 계약했다면 이제 대출 2억에 현금 2억이 필요해요. 과거엔 대출을 3억까지 받고 현금은 1억이면 됐지만 이제 현금을 2억이나 마련해야 하니 가계 재정이 흔들릴 수 있죠. 이 규제의 핵심은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식인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거예요. 정부는 1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세놓고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더 비싼 곳으로 갈아타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 대출이 2025년 200조 원에 달하는데 이것이 전세와 매매 시세 상승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빚으로 부동산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요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제 지역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졌어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10%포인트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 규제 지역의 12억 아파트를 사려면 과거엔 6억 대출에 6억 현금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4억 8천만 원 대출에 7억 2천만 원 현금이 필요해요. 1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또 6개월 내 입주 의무가 붙었어요. 새 집을 산 후 그 집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고가 주택 가격이 과열됐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이걸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 해요. 더 강력한 건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됐어요. LTV 0%입니다. 기존 사업자도 9월 8일부터 적용됐어요. 이는 개인 대출을 피하려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던 우회 대출을 막은 조치예요. 상가하고 주택이 섞인 건물도 주택 비중 50% 초과면 담보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김미경 씨는 50대 중반 임대사업자입니다. 미경 씨는 상반기에 경기 성남 분당에 상가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사업을 키우려 했어요. 대출 한도 조회까지 마쳤고 보유한 현금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중개인과 협의까지 마쳤죠.
그런데 9월 7일 대책이 시행됐고 사업자 주담대 0%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은행에서 사업자도 대출 안 됩니다. 라고 했고 미경 씨는 거래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미경 씨는 임대업이 노후 대비였는데 이제는 다 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정부가 사업자를 투기꾼 취급하네요. 라며 속상해했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앞으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투기 과열지구 재지정 움직임이에요.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더 엄격히 적용돼요. 게다가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줄었어요. 보증 심사도 강화돼 소유권 이전 조건 대출은 금지됐습니다. 이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게도 큰 타격이에요. 물론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 더 심한 규제를 받습니다. 추가로 주택을 사려면 LTV 0%이고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매각 안 하면 대출이 회수돼요. 정부는 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상승을 부추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DSR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데 대출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자나 주부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예요. 박성준 씨는 30대 후반 IT 업계 종사자예요. 성준 씨는 서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로또 당첨이라고 좋아하면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로 전세를 주면서 새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법이 차단됐습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 대출까지 막히면서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성준 씨는 당연히 전세를 줄 생각으로 분양받은 건데 저 이제 어떡하죠? 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했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신축 분양 아파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돈줄을 죄는 걸까요? 바로 가계부채 폭증 때문이에요. 2025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수백조 원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는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부터 시행한 거죠. 게다가 하반기 추가 정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고 15억 초과주택 대출 금지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소득에 대한 한도도 조정하면 연소득 1억인 사람 기준 한도는 기존 대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점점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질 거예요. 공급 확대는 좋지만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상한이 2억으로 고정됐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또 규제지역 LTV 40% 강화입니다. 규제지역일수록 대출 한도가 적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한도를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0%입니다. 만약 상가주택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택 비율 체크는 필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모르면 더 위험해요.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 전체 또 경기도까지 규제에 묶여서 이제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팔 수도 없게 됐는데요.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아직 집을 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역대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대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대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먼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에요. 지난 6월 27일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는 첫 번째 대책이 나왔고 9월 7일에는 일기 신도시급으로 연간 2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이 발표됐었죠. 하지만 이 두 번의 대책이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했어요. KB부동산 지수를 보면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5%나 올랐고 강남 3구는 20% 가까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규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명확해요. 갭투자,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성 매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 억제가 목표인데 공급 확대는 여전히 미흡해서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의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가격은 2023년 전후로 급락한 이후 우상향하고 있으며 25년 초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예요.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중 지정됐어요. 기존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노원구, 구로구 같은 외곽지역까지 전부 묶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집값이 급등한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어요.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동안구, 용인 수지구예요. 이 지역들은 최근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거예요. 정부가 풍선 효과, 즉 규제 지역 외곽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막으려 한 거죠. 하지만 몇몇 지역, 예를 들어 구리시, 안양시 만안구, 인천 송도, 화성 동탄, 평택, 안산, 시흥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정부 요건에 미달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중에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 규제에서 빠진 지역들이 앞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집이 있는 수정씨 이야기예요. 수정씨는 마포에 30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모자란 돈은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새 집에 입주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지역으로 묶였네요. 이 경우 1금융권 전세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수정씨는 갑자기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사를 못 가게 생겼어요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수정씨는 집을 갖고 있다고 이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며 하소연하셨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규제 시행 전까지는 한강 인접 지역이 토어제 지역이었는데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어요. 이 규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문서에 따르면 서울 비규제 지역 거래량이 평균 770건인데 9월 1580건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규제 확대로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우선 앞으로 2년의 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이게 시행되는 시기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는 10월 16일부터 바로 적용됐고 토어제는 법적 요건 때문에 유예돼서 10월 20일부터 시작이에요. 규제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넘게 이어져요. 발표 이후 부동산 중개소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계약하려고 몰려들어서 전화가 불통일 정도라고 해요. 제가 아는 중개사분은 발표 전날까진 매수 문의가 없었는데 발표 후엔 계약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정신없다고 하셨어요. 한 투자자는 10월 19일까지 계약해야 토어제를 피한다며 급하게 매물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다음은 대출 규제예요. 이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치명타예요.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는 40%로 줄고 유주택자는 아예 0%예요. 주택 가격에 따라 한도도 차등 적용돼요.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30억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 현금 28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도 강화됐어요. 기존 하한선 1.5%에서 3%로 올려서 대출 심사 때 금리를 높여서 계산해요. 연봉 1억대인 사람이 예전엔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 4억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전세 대출도 1주택자에게 DSR이 적용되고 한도가 2억으로 제한돼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완전히 금지됐어요. 사업자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이면 차단됐고 신용대출은 1억 초과 시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예요. 이건 투기성 대출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예요. 이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거래는 갑자기 멈췄고 매도자들과 매수자들 모두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민종 씨는 최근 주식이 많이 올라 주식을 정리하고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이었어요. 과천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를 끼고 사야만 가능했죠.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과천이 토어제 대상이 됐어요. 민종 씨는 서울 거주자라 실거주할 계획이 없었는데 토어제 때문에 실거주 안 하면 집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거주할 집과 투자할 집을 따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과천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과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 많은 지역들이 규제로 묶였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의 지역들이 더 이상 오르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와 청약 규제도 엄청 빡빡해졌어요. 다주택자들은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은 12%.
예를 들어 수원 광교에 15억짜리 집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2주택자는 취득세만 1억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집을 사기만 해도 2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또 양도세도 중과됩니다.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가 추가되죠. 다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한 투자자는 10월 15일 대책 때문에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는 이제 겨우 돈을 마련했는데 집을 못 사게 막아서 살 수가 없다고 한탄했어요. 이는 중산층 갭 투자자, 다주택자, 청약 희망자, 재건축 투자자, 전세 투자자 모두 해당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9월 1750건, 비규제 지역은 1580건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규제 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완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다들 눈치 싸움을 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봐 팔지 못하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까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급지 갈아타기와 갭투자가 완전히 제동 걸린 상태입니다. 규제가 없는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쏠리겠지만 전체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전세와 월세의 가격입니다. 매매가 막히니 전월세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집값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어요. 정부가 전세 대출 한도를 줄였지만 무주택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예요. 2026년 27만 호 분양 계획이 있지만 공공택지 5,000호가 연내 공급될 뿐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예요. 앞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진정될 거예요. 하지만 하락보다는 강보합, 즉 가격이 유지되거나 살짝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벌써 풍선 효과를 볼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구리, 남양주 다산, 용인 기흥, 인천 송도, 그리고 화성 동탄 같은 지역들 말이죠.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가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거나 보유세 인상, 거래세 강화 등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세계 1등, 일본처럼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로 30년 장기 침체를 겪었죠. 우리도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1% 미만 속에서 비슷한 위험이 있어요. KB 부자 보고서처럼 현금 10억 이상 보유자가 45만 명, 올해 50만 명이 예상되지만 이 돈이 모두 부동산에 집중되면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대책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장 동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규제를 피한 지역과 규제에 적용된 지역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청약 전략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앞으로 풍선 효과를 노릴 지역은 어디인가 이것을 주제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같이 공부하며 이겨내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양시 일산은 한때 수도권에서 떠오르는 지역이었습니다. GTX와 지하철 그리고 일기신도시 호재까지 개발 호재로 들썩이던 그 일산.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지금 고양시 일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킨텍스역과 주염역 더블역세권 단지 37평이 10억에서 8억으로 2억가량 낮게 나왔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이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킨텍스역 주변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들도 고점까지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역에서 좀 떨어진 구축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구축 단지들의 경우 거래량도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 17단지의 경우 2021년 47평이 최고가 12억 6,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8월 8억에 거래되면서 4억 6,500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일산은 일기신도시로 개발되며 수도권의 주거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흘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특히 지하철 연장과 GTX 개통 계획은 일산을 서울과 짧은 거리로 연결할 거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GTX 개통역 주변과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일기신도시 재건축을 내세운 호재까지. 고양시 일산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 지금의 일산은 그때의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재건축 호재가 있던 구축 아파트가
9억, 10억까지 올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7억 후반, 8억 초반까지 뚝 떨어졌어요. 반등의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거래량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요즘 분당은 재건축 호재로 날아가고 있는데 일산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고점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고 아직도 비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낡은 아파트를 지금 이 가격에 누가 사겠냐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의 아파트 매물은 작년 대비 20%가량 늘었지만 거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고점 회복까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박진우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2021년 일산 서구 주엽동의 25평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신도시와 역개발 호재로 집값이 치솟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일산은 망할 리 없다며 부추겼고 유튜브에서도 일산 아파트는 재건축 호재로 계속 오를 거란 얘기가 나왔어요. 진우 씨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로 매수했어요. 초기엔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서 기뻤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가격을 올려받을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했고 매매가는 4억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게다가 임차인이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진우 씨는 급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줬지만 이미 자금 사정은 최악이었죠. 집을 팔고 싶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서 손해가 3억 가까이 됐어요. 지금 팔면 전 재산이 날아간다. 그냥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심해졌어요. 일산 재건축은 무조건 오른다며. 모은 돈 다 넣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아내의 원망에 진우 씨는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진우 씨처럼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산 분들 일산에 정말 많아요. 특히 일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잘못된 선택 한 번이 가정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진우 씨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된 후곡마을로 넘어가 볼까요? 일산의 백송, 후곡, 강촌, 정발마을 4곳이 선도지구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과 역세권 인프라 그리고 주거 수요까지 2021년, 2022년 후곡마을의 구축 단지들은 수억씩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현재 상황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6억 4천만 원까지 올랐던 후곡 6단지 건영 32평은 2023년 4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4억 후반에서 5억의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동일 평형의 올해 거래량은 고작 2건에 불과합니다. 인근 부동산에 들러보니 매물이 쌓여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하소연했어요. 또 강선 1단지 46평은 2021년 9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6월 6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6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2억 6천만 원이 빠진 거죠. 7억 3천만 원, 7억 5천만 원 선에서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 매물 누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지난 상승장 이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죠. 또 2025년 10월 기준 고양시 일산 동구의 아파트 매물은 약 6,500건, 그리고 일산 서구는 7,20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외곽 지역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거래도 꽤 많이 보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고양시의 상업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김수연 씨는 30대 후반 사업가입니다. 일산 킨텍스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킨텍스 사거리에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당시 GTX 개통 호재로 킨텍스역 주변 상가들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수연 씨는 은행 대출 6억, 자기 돈 4억을 모아 총 10억의 상가를 계약했어요. GTX만 개통되면 대박 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준공만 기다렸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얘기한 수익률대로라면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완료됐는데도 상가에 임차 문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생각했던 임대료보다 많이 내렸는데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가는 벌써 4년째 공실 상태입니다. 매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합쳐 250만 원이 빠져나가죠. 수연 씨는 조금만 기다리면 임차인이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그대로라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상가를 9억 2천만 원에 내놓았지만 이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10억에 계약한 상가는 얼마까지 내려야 팔릴 수 있을까요? 킨텍스 주변 상가들의 공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GTX 개통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요. 킨텍스역 주변의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들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임대 광고만 붙어 있습니다. 어떤 상가는 준공 이후 한 번도 임차인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매달 관리비와 이자만 내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상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예요. 2년 전 킨텍스역 바로 앞에 상가를 계약했어요.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는 4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많은 돈을 썼어요. 신축 아파트 1층이고 여기 개통되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GTX 개통 이후에도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상호 씨의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었어요. 안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됐는데 더 심각해졌죠. 월세 내기도 벅찼습니다.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큰 이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근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내놨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지금까지 장사했던 걸 생각하면서 권리금 3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부동산에서 연락조차 안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텅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아서 상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권리금을 안 주고도 골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고양시 부동산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고양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재건축 대표 단지가 9억에서 7억대로 2억가량 낮게 나왔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킨텍스역 주변의 역세권 주상복합 신축 단지들은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신도시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빠진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거래량은 2025년 초 잠깐 늘었지만 6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 강화로 다시 급감했죠. 그 중에서도 킨텍스 원시티의 경우 35평 기준 2021년 최고가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9월 최근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4억가량 하락했습니다. 무려 24% 하락이죠.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임대료는 2020년 대비 20% 정도 하락했지만 수요는 그보다 더 크게 줄어 공실률이 치솟고 있어요. 고양시의 덕은지구와 향동, 지축 등에는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넘쳐나고 기존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된 상업시설의 경우 할인 분양 각종 혜택을 내걸어도 매수자는 없어요. 이미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고양시는 여러 호재가 있지만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어요. 일산과 비슷한 사례로 평촌, 삼본, 중동 등 일기 신도시들이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고전 중이죠. 그렇다고 고양시에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GTX 킨텍스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고 일기 신도시의 인프라, 원흥, 지축, 덕은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2027년, 2028년쯤 금리가 안정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해야 해요.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고양시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잃은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요즘 주식시장이 뜨거운데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고양시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재건축 진행 상황,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등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자칭 전문가, 컨설턴트, 상담사 등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고양시는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양시 부동산의 현실 생각보다 녹록지 않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상승장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이 아파트가 요즘 제일 인기 많아요. 전용 84타입이 지금 7억 8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덜컥 아파트를 계약해버렸습니다. 이사 후 2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이 8억 7,700만 원에 거래됐기 때문인데요. 우리 그때 계약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좀만 늦었으면 거의 1억 더 주고 살 뻔했어.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벌써 9천만 원 벌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 부부의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요즘 서울로 집중된 정부 청사들을 세종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오늘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0년 민수씨네 부부는 세종시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직장 동료로부터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주말마다 중개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남들은 지금 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있어. 아직도 멀었대. 더 오를 거래. 당시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핫했습니다. 정부 청사들의 이전 등 굵직한 호재로 매일같이 신고가를 기록했죠. 뉴스와 유튜브에서는 세종시 부동산을 엄청 띄웠고 아파트 가격은 계약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 못 산다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또 세종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며 자신있게 말하는 지인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될 거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해. 그 말은 남편 민수 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우린 어차피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대출 받아도 문제없어. 최대한 영끌해서라도 사자.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부부는 세종시 도담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7년식 580세대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앞으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84타입이 지금 7억 8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 매물도 지금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단지와 소개받은 집 내부를 둘러보며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84타입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2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매수하고 벌써 1억 넘게 올랐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보 호재 믿고 들어가라 이런 말들로 도배됐습니다. 한 부동산 칼럼에서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 2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7,7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8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거의 1억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9천만 원 넘게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 내 부동산에 급매라는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죠.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그리고 우린 실거주니까 상관없어.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초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4천만 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네이버 부동산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1층의 호가 매물은 5억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요즘 집값 왜 이래요? 2억 4천만 원이나 떨어졌던데.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릴 걱정 없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이 다시 뜬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26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8천만 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 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30% 하락한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캐슬앤 파밀리에는 2019년식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7월에는 8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약 46% 하락했습니다.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 대세 상승장과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3, 4천만 원씩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갭 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의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정부 청사들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올해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수요에 비해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부동산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경매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500만 원에 감정된 꼬마 빌딩이 현재 평당 1,0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낙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1년 전 10억 가던 토지는 현재 6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초 30대 중반 준혁 씨네 부부는 용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투룸짜리 오피스텔은 점점 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계획하면서부터 더 넓은 집이 필요했죠. 이제 우리도 전세 말고 집을 사는 게 어때? 준혁 씨가 아내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 전세도 계속 올라서 걱정이야. 이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어. 그때 마침 유명 부동산 전문가의 용인 부동산 분석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영상을 보고 기흥역 바로 앞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당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와 수원, 화성 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꾸준히 유입되는 젊은 직장인들, GTX 개통 계획과 기흥역 주변 개발 호재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부동산 뉴스는 연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로 거래량 최대, 기흥역 역세권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런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용인은 수도권 접근성과 개발 호재로 장기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준혁 씨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매매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신축의 역세권이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수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실거주도 되고 투자 가치도 있겠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거야.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물은 기흥역 앞 힐스테이트 31평 30층으로 매매가는 9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에 모은 돈을 다 합쳐 3억을 마련했고 부모님 도움 2억, 나머지 5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대출 금액이 많긴 했지만 당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자 금액이 세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 전세 살면서 매번 오르는 전세금보다 낫지. 전세 생활에 지쳐있던 부부는 이제 내 집이 생긴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2021년 중순 부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직후 용인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만에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호가 시세는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부는 환호했습니다. 그때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한 달 만에 1억이나 올랐잖아. 시장의 열기는 부부의 자신감을 부추겼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샀을 텐데.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준혁 씨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기흥에 주상복합 아파트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용인은 역시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투자 고수가 된 것 같아 으쓱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의 호가는 점차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지 1년 반 만에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 없어.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같은 단지의 매물이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9억 9천5백만 원에서 3억 가까이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6억 9천만 원이야? 우리가 산 가격보다 3억이나 낮아졌다고? 준혁 씨는 침묵한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기흥역 주변 과열이었다. 신축도 하락은 면치 못해 이런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시장은 단기 과열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GTX 호재도 아직 멀었고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인들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너희 집 괜찮아? 요즘 용인 집값 많이 빠졌다던데. 수연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최근 과소비했던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수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때 너도 좋아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담보대출의 이자도 같이 올라갔는데요. 내야 하는 이자가 월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가 지출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추가 부담이 너무 커. 하락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매일같이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새로운 거래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7억 2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부의 매매가보다 2억 7천5백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 때 샀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준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너도 사자고 했잖아. 나만 잘못한 거야? 부부는 서로를 원망했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부담과 스트레스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고통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밤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뒤지며 낮은 거래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친구는 전세로 버티다가 더 싸게 샀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준혁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는 다들 오를 거라고 했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부부는 점점 사소한 일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부부의 불화를 증폭시키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신혼 후 첫 우리 집이었지만 새 집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매물이 쌓여가면서 가격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계부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은 대출 이자 208만 원, 관리비 2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보험료와 통신비 등으로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수연 씨의 프리랜서 수입은 불규칙했고 준혁 씨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부부는 외식을 완전히 끊고 주말 쇼핑도 멈췄습니다. 부동산 앱은 더 이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7억짜리 매물 나왔다고 하면 나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6억 9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가격보다 3억이나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앱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점에 샀나 이게 말이 돼? 수연 씨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더 신중했어야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전세로 더 살았을 거야. 2025년 초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되었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이 8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여전히 부부가 계약한 9억 9천5백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수연 씨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다른 동에 8억 매물 또 나왔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게 산 거지? 준혁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수연 씨는 강의 일을 늘리려 했지만 일감이 줄어들며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준혁 씨는 야근을 늘렸지만 늘어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부부는 마음을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시세는 여전히 8억 중반선에서 머물렀고 부부의 매매가는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파트 시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다투는 것도 지쳤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연 씨는 영어 과외를 새로 시작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고 준혁 씨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월급이 소폭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전세 만기 걱정 없이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전세 살던 때 생각하면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제일 좋아.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단지를 산책하고 역 근처를 구경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준혁 씨가 베란다에 서서 기흥역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힘들었지만 이 집은 우리 삶의 시작이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수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집이 우리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어. 이준혁 최수연 부부의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신축 아파트는 여러 호재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호가가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6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부부는 9억 9,500만 원에 매수하며 실거주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시장 하락, 과소비, 금리 인상으로 재정적, 정서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8억 중반선까지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 부부의 갈등은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덕스럽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서둘러 매수하고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 걸 이라는 후회가 뒤따릅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집이 단순히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집은 시세 하락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었지만 전세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과소비와 갈등은 교훈이 되었고 부부는 더 신중한 재정관리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다짐했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은 GTX 개통,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수원 및 화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는 젊은 직장인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단기간에 수억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시장은 급격히 하락했고 역세권 신축 아파트도 6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흥역 주변 아파트의 거래가는 8억 중반선으로 반등했지만 2021년 고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접근이 적합하다고 조언합니다. GTX 개통과 반도체 사업지 개발 이후 교통 인프라까지 개선되면 가격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는 2024년 대비 약 10% 회복했으나 여전히 2023년 고점 대비 20-30%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시작된 부동산 규제 정책들로 인해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가 아니라 이 집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어느 날 지훈 씨네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 갔다가 너무 예쁜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조경까지 그들이 찾던 집이었죠. 부부는 곧장 부동산에 연락해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타운하우스 한 채의 가격은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란 생각에 결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10억, 11억까지 올라가길 기대하며 다음 계획도 세웠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타운하우스를 자랑하며 제주도는 계속 오를 거라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글을 봤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요.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40대 중반 지훈 씨네 부부는 제주도 중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성수기면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었고 비수기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1년 단위로 연장 계약하며 중문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지냈습니다. 제주도 작은 주택에서의 생활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큰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부가 살던 주택 인근의 땅값은 2년 만에 2배로 뛰었고 식당 손님들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총 8개 동으로 이루어졌고 조경도 멋진 고급 주거지였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세련된 외관과 마당, 또 2층의 넓은 공간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아내 수진 씨는 2층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상상을 하며 설레었습니다. 부부는 곧장 부동산에 연락해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타운하우스 한 채의 가격은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식당 운영으로 모은 자금과 보증금을 합쳐도 대출을 4억 4천만 원이나 받아야 겨우 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보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매물을 보고 갔다는 말에 불안했죠. 결국 부부는 고민 끝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부는 이 타운하우스가 얼마까지 오를지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10억, 11억까지 올라가길 기대하며 다음 계획도 세웠습니다. 입주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생각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지 내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산책로가 있었고 아침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당까지도 차로 15분 거리라 출퇴근도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 씨는 2층 테라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옆동 매물이 5천만 원 비싸게 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곧 10억까지 오를 거라고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는 중문이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며 투자 가치가 높다고 난리였습니다. 부부는 이 타운하우스가 계속 올라서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한 번씩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시세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살기 좋아 보여서 샀는데 집값까지 올라주니 너무 행복했죠. 지훈 씨 역시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타운하우스를 자랑하며 제주도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라고 말했죠. 그러나 2022년 가을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돼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며 생활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제주도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죠. 식당 운영 비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모든 재료비가 급격히 뛰었고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재료비 상승으로 메뉴 가격을 올려야 했고 비슷한 시기부터 관광객 수요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게를 찾는 손님 숫자도 덩달아 줄어들었는데요. 비수기에는 하루 매출이 3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대출 이자는 버틸만 했지만 늘어난 생활비와 줄어든 수입은 부부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타운하우스가 7억의 매매로 나와 있었던 건데요. 불과 1년 만에 1억 4천만 원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요즘 제주도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타운하우스 인기도 많이 식었어요.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확인하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시세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3년 초 같은 동의 타운하우스가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8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집이 2억 이상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이 집을 샀을 때의 설렘과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불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단지의 타운하우스가 6억 초반에 매물로 나왔다는 블로그를 봤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 운영은 여전히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층 테라스에 앉아 한숨을 쉬며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제주도 타운하우스가 한때는 노후 대비용 안전자산이었지만 이제는 발목을 붙잡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집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지훈 씨는 식당에서 돌아와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7억으로 떨어졌을 때 수진 씨는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다 손이 떨려 재료를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집값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 씨는 야간에 식당을 청소하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갚느라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제주도는 불패라는 말 믿는 게 아니었는데. 부부는 저녁 식사 중에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TV에서 제주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6억 2천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 좌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주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이제는 좋은 척도 못하겠어. 지훈 씨는 식당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 때문에 식당 일에도 집중이 안 돼.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빚만 수억이야. 지훈 씨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때 산 거 너무 후회돼.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암울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밤이면 테라스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 집으로 이사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테라스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 식당을 더 크게 성공시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꿈꾸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사버렸어. 상황을 잘 살펴보고 샀어야 했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5년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같은 평형의 타운하우스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억 4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 부부가 매수한 가격에서 2억 가까이 손해 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의 글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한잔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격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산 걸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부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정식 메뉴를 추가하고 저녁엔 가성비 메뉴도 구성했습니다. 또 온라인 배달도 병행했죠.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고 매출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지출을 줄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우리 집값 얼마야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 괜히 산 걸까?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이 집에서 웃고 울고 고민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갈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집값은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 중문의 고급 타운하우스는 2021년 8월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3년 초 6억 2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25년 중순 6억 5천만 원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최고점 대비 2억 가까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제주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의 한 고급 빌라 단지는 2021년 10억대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현재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2020년, 2021년 뜨거운 열기를 띠었지만 금리 인상과 관광 수요 감소로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중문, 애월, 영어마을 등은 한때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2022년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시장이 2025년 하반기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공항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의 토지 시장을 자극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부의 기대와 달리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오른다. 중문의 고급 타운하우스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에 이끌렸던 부부의 선택은 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팔 엄두도 못 내고 대출 이자를 갚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부부의 이야기처럼 그 집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보내고 어떤 미래를 계획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서 하락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4년 전 민수 씨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35평을 12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6억 8천만 원에 놓고 나머지 5억 7천만 원은 모았던 돈과 보증금, 신용대출, 그리고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계약 후 얼마 뒤 아파트 가격은 13억 7천만 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민수 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실컷 자랑했습니다. 전세 끼고 송도 아파트 투자했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너네들도 아파트 갭 투자해. 손해볼 일 없다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민수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또 민수 씨의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민수 씨는 40대 중반 송도에서 10년째 거주하며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가장입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그는 매일 송도의 센트럴파크를 지나며 이곳에서 우리 집을 갖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송도는 포스코타워, 인천대교, 바이오 클러스터 등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떠오르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곳이었죠. 지난 상승장 송도는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곳이었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는 송도는 인천의 강남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씨도 매일 밤 유튜브를 보며 송도의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영상에 푹 빠져들었죠. 특히 송도동에 위치한 2017년식 역세권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라는 아파트였죠. 전용 84타입이 2019년에는 6억 중반이었지만 2021년에는 이미 12억대에 거래되고 있었죠. 그때 갭투자라는 단어가 민수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죠. 당시 전세 시세는 6억 8천만 원. 현금 5, 6억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송도에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할 거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이제 내 집을 가져야지. 부부는 저축과 대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8월 민수 씨는 송도 더샵 전용 84타입을 12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6억 8천만 원에 놓고 나머지 5억 7천만 원은 대출과 저축, 가족의 도움으로 충당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민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송도에서 우리 집을 샀어. 이건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위치가 좋고 역도 가까우니까 더 오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후 몇 달 동안 송도 부동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1년 말 민수 씨의 아파트는 놀랍게도 13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송도는 끝없이 오른다. GTX 개통되면 15억도 가능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난 중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송도는 글로벌 허브예요. 외국인 투자자도 몰리고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생기면 대박입니다. 부부는 매일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며 행복했고 민수 씨는 매일 새벽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이곳이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단지 주민들이 이 아파트는 아직 더 오를 여지가 많다며 기대감을 공유했죠. 민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정말 완벽한 선택을 했어.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전세 끼고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송도는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본격화됐죠. 민수 씨는 우린 어차피 갭 투자했으니 괜찮다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단지 고층 매물이 8억 중반에 거래되었다는 거였죠. 민수 씨는 부동산 앱을 열어서 84타입 매물이 8억까지 떨어졌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2억 5천만 원에 샀는데 8억? 4억 5천만 원이나 손해?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와 한숨을 내쉬며 걱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을 때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8억 금매도 연락이 잘 안 옵니다. 커뮤니티에는 송도 이제 끝났다, 갭 투자한 사람들은 망했다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시세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집값 하락도 고통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비쌀 때 투자했지? 그냥 전세로 살면 안 됐을까? 민수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투자하느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좁은 월세집으로 옮겨왔는데 좁은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우리한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2023년 민수 씨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던 겁니다. 이사 가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죠. 중개사는 요즘 전세도 빠지고 있어요. 6억 8천만 원은 절대 안 나가요 라고 했습니다. 전세 시장도 냉각되면서 같은 단지의 전세 시세가 4억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의 핵심이었던 전세 시세가 무너지자 민수 씨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국 전세금 2억을 돌려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에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 씨는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며 매달렸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아내는 우리 진짜 바보였나 봐 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딸아이가 아빠 우리 언제 이사 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민수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행복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죠. 커뮤니티에는 송도는 더 떨어진다. 차라리 서울 구축이 나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그런 글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겨울 민수 씨는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단지의 84타입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죠. 오, 이제 오르는 건가? 그는 조심스럽게 지역 커뮤니티에 접속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 단지들의 호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고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역세권 신축 단지로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부동산 중개사도 말했어요. 그나마 송도 중에서도 우리 단지가 반등이 빠른 편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민수 씨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요즘 분위기가 좀 나아졌대. 10억 5천만 원까지 올랐어. 하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답했죠. 그래도 12억 5천만 원까지는 아직 멀었잖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억 5천만 원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2억의 손해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민수 씨 부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민수 씨는 쉬는 날을 줄여가며 수입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적금은 없었지만 대출을 조금씩 상환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가족은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해보려다 이렇게 된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2025년 7월 민수 씨는 여전히 송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오르지 않지만 그는 더 이상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다는 믿음과 열심히 살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아내는 말했습니다. 집값이야 오르든 말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기회를 잡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송도는 한때 인천의 강남으로 불렸지만 하락장에서는 투자 실패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회복까진 많이 남긴 했지만 언젠간 고점까지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외칠 때 그 기회를 주려는 사람은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기회를 만들기도 하죠. 부동산은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또 집은 투자 대상이기 전에 삶의 터전입니다.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 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송도는 여전히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뜻이고 빠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6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민수 씨의 이야기처럼 눈앞의 기회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도나 갭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